피보나치 문제와 그리고 전수조사 때 살펴봤던 캔섬, 하우섬 등을 이용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의 3가지 단계, 4개의 단계는 첫 번째는 부분 문제를 식별하는 거예요. 결국 이 단계 1과 2는 재현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부터 재현식, 즉 작은 문제의 크기를 통해서 이 큰 문제, 얘보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은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 방법을 써서, 즉 태블레이션 방법을 써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크기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N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동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 문제를 전수조사 방법을 통해서 구현한 다음에 거기다가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성능을 살펴보면 태블레이션 사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태블레이션 방법의 경우에는 이 단계 1과 2를 통해서 그 재현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그 재현식을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나서 듣고 난 후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태블레이션 방법을 써서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찾는 게 태블레이션을 하는 재현식, 똑같은 얘기예요. 요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태블레이션을 할 때 요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보나치 문제 예를 가지고 요 단계를 한번 적용해 보면 n-1개의 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F2, F3, Fn까지 다 해결해야 F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점화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서 피보나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이런 점화식, 재현식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마지막 FN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해를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크게 태블레이션 방법이 있고 메모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태블레이션 방법에서는 요 점화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점화식 어떻게 찾냐?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적 프로그래밍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분 문제의 수가 주어지고 각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주어지면 요걸 곱해줘야 되겠고 이 부분 문제를 다 해결한 걸 이용해 가지고 최종 해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얻을 수도 있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이 HN이라고 하면은 동쪽 프로그램의 성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섬 예를 들면은 카운트섬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문제의 수는 OM, M개 1부터 2, 3, 4에서 그 M까지의 계산을 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구할 때마다 N개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추가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전체 비용이 5의 MN, 요 두 개를 곱한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섬을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중변수가 나오는 비구는 요것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선형 시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M이 고정된 경우는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지만 N이 고정된 상태에서 M이 증가하면은 이거는 지수 시간이 돼요. 둘 다 증가한다면 지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다중변수 시간 복잡도는 좀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런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할 때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항상 적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 참조적 투명성이 제공되는 함수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은 이런 참조적 투명성을 제공해요. 즉 함수의 반환값이 그 입력값으로만 결정되는 경우, 변하지 않는 경우에 입력이 같으면 항상 출력이 같아요. 그러니까 펑 3, 2는 늘 값이 동일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면은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이제이션 할 때 캐시, 메모, DP라는 배열을 쓰는데 이 배열의 크기는 소문제 수에 비례를 하고 이 함수에서 변하는 값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A, B 두 개의 값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캐시의 크기가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 변한다, 4개 변하면은 또 다차원 배열이 됐어요. 너무 많이 변하면 실제적으로 메모리제이션 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카운트섬이나 이런 경우에는 M만 변하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구현할 수 있었고 1차원 배열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해시맵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또 별도 배열을 하나 더 쓸 수 있죠. 캐시하고 이 캐시에 플렉 같은 걸 둬서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얘는 이 값들이 이 A, B 값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불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해결했으면 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C++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캐시의 값을 그 참조 변수에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그리고 let는 해결책 그리고 return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은 캐시 A, B를 계속 안 써도 되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 앞에 이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또 4개의 문제를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독립집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독립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V, 노드들의 집합의 부분집합 S가 이제 독립집합이 될 수 있는데 그 독립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S에 있는 노드들은 서로 인접한 노드들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을 독립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독립집합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예요. 모든 노드가 서로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독립집합은 요 각각 하나씩 5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까지 합치면은 총 6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집합,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얘는 못 들어가요. 그럼 얘와 얘, 얘와 얘, 1과 3, 1과 4, 2가 들어가면 얘와 얘는 인접한 노드니까 독립집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와 아니면 얘, 2, 4, 2, 5, 3, 5 이렇게 독립집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집합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경로 그래프 문제입니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경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B, C면 이 경로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로 그래프에서 어떤 경로만 뽑아내면은 이것은 트리가 되죠. 선형 트리가 됩니다. 선형한 트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 그래프에 노드마다 음수가 아닌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 그래프로 선형 트리 형태인데 이 각각 노드에 가중치 값들이 들어있어요. 이 간선의 가중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노드의 가중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가중치 합이 최대가 되는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 즉 독립집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WIS를 찾는 거예요. Maximum Weighted Independent Set.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가중치 합이 최대가 되는 걸 찾으니까 뭐죠? 공집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 각각들 하나씩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 얘는 못 들어가고 5 들어갈 수 있죠. 1, 4. 그렇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얘 못 들어가고 4, 4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가중치가 큰 것은 4, 4. 그래서 8이 되겠죠. 이걸 찾는 것이 패스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스 그래프에서 MWIS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집합의 수는 노드 수의 지수 비용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n개의 원수로 구성된 집합의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n승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집합들을 찾아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즉 전수조사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 있는 챕터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할 텐데,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존 방법들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우선 너무 많으니까, 전수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n이 되게 작으면 전수조사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n이 커지면은 전수조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할 정복과 탐욕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면 탐욕적인 기법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중치가 가장 큰 거니까 뭐부터 선택하냐면은 가장 큰 놈은 무조건 답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패스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노드는 5입니다.
그럼 5를 선택하면 얘와 얘가 안 되니까 2를 선택하겠죠. 그럼 답을 6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이 8이라는 거. 즉 탐욕적 기법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적 기법은 증명을 해야 되겠고, 증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해보면 돼요. 몇 가지 해봐서 발레가 나오면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해봤는데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명을 해서 얘는 탐욕적인 방법으로 된다. 그러면 탐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할정보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반을 나눠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이쪽을 해결해 보면은 여기서의 답은 4가 되고 이쪽을 쪼개 보면 5가 되죠. 그럼 두 개를 합해서 9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할정복으로 해결할 수 없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이쪽에서 마지막 노드를 포함한 해, 그리고 마지막 노드를 제외한 해. 그래서 두 가지를 찾겠습니다. 두 가지를 찾고 이쪽 오른쪽에 대해서는 얘가 포함된 해, 그리고 R1부터 들어간 애를 찾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문제가 반으로 쪼갰을 때 4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WL과 R1 그리고 R0와 W1 요 두 개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아닌가? 요렇게 해서 요거, 또 요렇게 해서 요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분할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해봤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태블레이션 방법으로 해결하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재현식, 점화식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점화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우리가 기대하는 최적 해의 특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적 해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나누어 봐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점화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점화식을 만들어내면 그걸 이용해서 버텀 업,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 방법으로 가면 우리는 최종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냐? 얘가 S가 이 V 문제가 주어졌을 때 S가 최대 가중치 독립 집합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MWIS다 라고 가정해 놓고, 마지막 노드가 중간 노드를 보통 안 해요. 맨 첫 노드를 생각해 봐도 되는데, 보통은 어떤 마지막 값이 얘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고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드가 S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노드를 뺀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G'이라고 그러면 이 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적해는
역시 G'의 해가 됩니다. 만약에 S가 G'의 해가 아니고 S'가 해가 되면은 이것은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이 S도 그 V의, 즉 G의 해가 되니까, G의 해가 되니까 모순이 되죠. 따라서 Vn이 S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해는 G'에서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G에서 구하지 않고 G'에서 구해도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Vn이 S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Vn-1은 S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접 노드니까 포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G2'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G2'은 G에서 마지막 두 개의 노드를 뺀 노드예요. 그러면 G2'에서 어떤 해를 찾으면 S는 어떻게 되냐면 S는 S2' 플러스 V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적해에다가 얘를 더하면은 S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최적해가 얘가 아니라 또 다른 애라 그러면은 얘와 얘를 결합하면은 더 커지죠. 그래서 얘의 최적해를 구해서 얘와 더하면은 그 최종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점화식, 재현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G의 MWIS는 max, G'의 MWIS 또는 G2'의 Vn을 더한 이 둘 중에 큰 애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G의 MWIS가 됩니다. 즉 점화식은 Wn은 Wn-1과 아니면 Wn-1에서 Wn을 더한 둘 중에 큰 값이 W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1은 GW-N이고 리커시브하게 부르면 되죠. S2는 Gn-2를 리커시브하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S1과 S2의 Vn을 그래프한 것 중에 어떻게 큰지를 최종 답으로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Gn-2를 계산하려면 다시 또 Gn-1과 Gn-3이 필요하죠. 그러고 Gn-1 하려면 Gn-2와 Gn-3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피보나치처럼 중복해서 막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 중복 계산이 많다는 것은 뭘 적용하면 돼요?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이제이션 말고 태블레이션을 정의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수는 뭐냐면은 G0, G1부터 요 n개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Gn이 최종 답이겠죠. 그리고 버텀업 G0부터 쭉 계산하면 됩니다. 즉 생각을 해보세요. W1은 뭐가 돼요? 그냥 W1이 되는 거예요. 그 노드의 가중치가 되는 거예요. W2도 W2는 W1과 W2 노드만 있는 거죠. 둘 다를 동시에 포함했으면 W2가 돼요. 그러면 W3는 어떻게 돼요? W1, W3는 max, W1, W2 더하기 W2, 1, W3가 됩니다. W2는 W2고 얘는 W1 플러스 W3가 돼요. 그럼 W3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W4, W5 쭉쭉 계산해서 WN 이게 GN이 되겠죠. 거기까지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얻으면 이런 점화식을 얻으면 재기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리고 메모리제이션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버텀업 방식으로 태블레이션 방법을 써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뭐 아까처럼 제로부터 갈 수도 있고 A1은 W1, A2는 W2로 해서 A3부터 쭉 계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요 3을 계산할 때는 요 3은 얘와 얘거나 요 1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어느 게 커요? 6이 크니까 6이 되겠죠. 얘는 6과 4와 4를 더한 8과 6과 8을 비교하면 8이 돼요. 그럼 최종적인 값은 8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블레이션을 이용해서 최저값을 찾을 수 있어요. 선형으로 쭉 가서 ON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수가 어떻게 됐냐면 전수조사하면 이 n개가 있었는데 괜히 여기까지 왔네요. 이 n개가 있었는데 선형으로 해결했습니다. 지수시간 필요한 문제를 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형 시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최종 값은 주는데 해는 주지 않아요. 얘와 이 노드와 노드 여기가 W1, W2, W3, W4 아니 V1이라 그랬다. V2, V3, V4 노드이면은 V2와 V4 노드를 이용해서 구성된 독립집합이 그 MWIS다라고 하는 것은 얘만 있으면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해가 이 값이 아니라 요 두 개의 노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다시 또 이 값으로부터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최적 값은 구하는데 최적 해는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태블레이션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은 이 노드만 이용해서 했는지 이전에 어떤 노드를 포함해서 만든 건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노드는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이용했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뭘 이용했냐? 얘만 이용하고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축적해 놓는 거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얘를 이용해서 바로 가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번거로우니까 이것 갖고 거꾸로 백 하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값을 얘를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아니면 얘와 요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지 않고 요 값이 6이면 얘를 이용한 거죠. 근데 얘를 이용하지 않고 얘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한 것이면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분할 정복과 동적 프로그래밍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분할한 것을 결합해서 해를 구하는 반면에 동적 프로그래밍은 불안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WN은 WN-1이나 WN- 플러스 WN 이렇게 얘나 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분할 정복은 나눠서 이쪽 정렬 이쪽 정렬해서 결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분할 정복은 에서 제기 호출은 중복되진 않아요. 이쪽 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제기 호출하게 되면 WN-1을 계산하면 또 계속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 호출했을 때에는 메모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메모이제이션 안 하고 태블레이션으로 버텀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직관적인 다항시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직관적인 지수 시간을 다항 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분할 정복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은 답을 찾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합니다. 분할 정복은 부분 문제 크기가 상수 비율로 축소되지만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소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할 정복과 동적 프로그래밍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피보나치 수와 비슷해요. 이항 개수입니다. 이항 개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a 플러스 b n승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요 앞에 들어가는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 이게 몇 개의 조합이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n 팩토리얼은 매우 큰 값입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다 계산하고 k 팩토리얼 계산하고 n-k 팩토리얼 계산한 다음에 이항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재기적으로 이항계수는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요거거나 k가 0, k가 1이면 1이 됩니다. 즉 얘는 얘의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중복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메모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 태뷸레이션을 할 수도 있죠. 이 자체는 피보나치 수처럼 문제에서 보통은 이제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기적으로 정의된다는 건. 그러면 이 이항계수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하거나 거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이항계수는 이쪽과 이쪽 반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또 반만 계산하면은 나머지 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 바텀업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되고 2차원 배열 대신에 왜냐하면은 얘 계산한다 얘 계산하면 이 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버리고 또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고 또 반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